엔비디아가 이번에는 GPU가 아니라 전기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800V 직류 전력 아키텍처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에서 들어온 교류 전기를 여러 단계에서 전압을 바꾸고 다시 직류로 변환한 뒤 GPU까지 전달을 하죠. 그런데 AI 서버의 전력 밀도가 빠르게 높아지자 엔비디아는 이 복잡한 변환 과정을 줄이고 중전압 교류를 데이터 센터에 800V 직류로 바꿔서 GPU 가까이까지 전달하는 구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AI 서버 한 렉이 사용하는 전력이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 이후 한 렉에서 1메가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AI 시스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낮은 전압 구조로 이렇게 큰 전력을 보내려면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굵은 구리 버스바와 수많은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고 변환 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력 변화 단계를 줄인다면 변압기의 역할도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건물 내부 일부 구간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밖으로 한 걸음 나오면 그림은 오히려 반대이죠. 한 렉이 수백 킬로와트에서 1메가와트로 커져버리고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수백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 규모로 확대가 돼버리면 그 전기를 전력망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가져오는 앞단은 훨씬 커져야 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높은 전압으로 보내야 하고 대형 변전소를 거쳐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까지 공급해야 하죠. 송전망도 더 강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차단기와 배전 설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즉 AI가 바꾸고 있는 것은 변압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변압기가 어디에서 어떤 용량과 전압으로 필요해지는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전력회사들은 이미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형 전력 변압기와 차단기, 스위치 기어, 수요가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죠. 일부 대형 변압기는 납기가 3년을 넘어섰고 발전소용 승합 변압기의 평균 납기도 160주를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변전소 프로젝트가 확정된 다음 변압기를 주문을 했다면 지금은 반대의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앞으로 사용할 변압기를 몇 년 전에 먼저 확보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5년 뒤 프로젝트에 들어갈 생산 능력까지 미리 예약을 합니다. 변압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AI는 단순히 전력 설비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설비의 사양도 끌어올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765kV급 초고압 송전망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압 변압기는 일반적인 배전용 변압기와는 기술 난도가 완전히 다른데요. 더 높은 저렴 기술과 정밀한 설계, 대형 제작 설비와 시험 능력이 필요하고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압기 산업을 볼 때 단순히 AI 때문에 변압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한 렉의 전력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의 규모를 수백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로 키우고 있죠.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800V 직류처럼 새로운 전력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 거대한 AI 팩토리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외부에서는 더 큰 변전소와 더 높은 전압의 송전 설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첨단인 AI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오래된 전력기기인 변압기의 기술 수준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셈이죠. GPU가 강해지면 한 렉의 전력이 커지게 됩니다. 렉의 전력이 커지면 AI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지역 변전소와 송전망의 용량도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압기는 단순히 더 많이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더 높은 전압과 더 큰 용량, 더 높은 효율을 요구받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800V 직류 아키텍처는 변압기 산업과 반대편에 있는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가 이제 반도체를 넘어 전력 인프라 전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 AI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GPU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였다면 지금은 그 GPU를 어디에서 돌릴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죠. 그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 메가와트, 기가와트의 전기를 어떤 송전망과 어떤 변전소, 어떤 변압기를 통해 공급할 것인가가 새로운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AI 시대의 변압기 시장은 단순히 주문이 밀려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AI가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면서 전력망의 규모와 전압,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전력 구조까지 함께 바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 변화 속에서 누가 더 높은 전압의 전기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확대되는 초고압 전력망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변압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선 기업이 등장을 하면 조금 의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인트로의 핵심을 생각을 한다면 대한전선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이동시킬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변압기 다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송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초고압으로 높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기를 수도권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까지 보내야 합니다. 100km일 수도 있고 300km일 수도 있습니다.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라면 바다 밑을 지나 육지로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담당하는 것이 대한전선은 초고압 전력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HVDC 케이블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320kV급 HVDC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525kV급 HVDC 지중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기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VDC를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망은 AC, 즉 교류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전기를 아주 먼 거리로 보내야 할 때는 DC, 즉 직류 방식이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상풍력이나 지역 간 장거리 전력 이동, 국가 간 전력망 연결에서는 HVDC가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 인트로의 저수지 비유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저수지에 물을 더 많이 만들었다면 다음에는 수도관을 굵게 해야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원전에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을 한다면 그 전기를 소비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의 용량도 커져야 합니다. 대한전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 굵어진 수도관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전선의 실적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2026년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1조 834억 원, 영업이익 6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6.6%, 영업이익은 122.9% 증가를 했죠. 대한전선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AI와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에서 초고압 프로젝트 매출이 늘어난 것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매출 1조 1,987억 원, 영업이익 608억 원을 기록을 했고 상반기 말 수주장은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 약 4조 629억 원까지 증가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선은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일반 배전선과 초고압 케이블, HVDC 케이블, 해저 케이블은 사업의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은 케이블만 만들어 고객에게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느 경로로 설치할지 설계하고 접속제와 종단제를 맞추며 실제 현장에서 포설과 접속, 시험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고전압으로 올라갈수록 단순한 전선 제조업보다 전력망 엔지니어링 사업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최근 대한전선이 호주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도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호주 AI 데이터 센터에 330kV급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확보를 했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증가가 전선 기업의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 안에 GPU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규모 전력이 그 부지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일수록 일반적인 배전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초고압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GPU 투자액이 커질수록 GPU 이전 단계의 전력망 투자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대한전선은 이 시장을 대비해 생산 능력도 높이고 있죠. 당진에는 HVDC와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가 생산 설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전선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초고압과 HVDC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4조 원을 넘어선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해저 케이블 신규 생산 능력이 가동된 뒤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대한전선의 투자 논리는 구리 가격이 오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더 많은 전기를 더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변압기가 전기를 먼 거리로 보낼 수 있는 전압으로 바꾼다면 대한전선은 그 전기가 실제로 움직일 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대한전선이 만든 초고압 송전선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전선 하나를 철탑에서 철탑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전선은 무겁고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며 전압이 수백 킬로볼트까지 올라가면 전선 사이의 간격과 절연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죠. 이 거대한 전선을 철탑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게 만드는 부품이 금구류이고 세명전기가 만드는 핵심 제품입니다. 세명전기는 1960년대부터 송배전과 변전선로용 금구류를 개발해 왔습니다. 1969년 154kV 송전선 금구류를 국산화했고 이후 345kV와 765kV 송전선용 제품으로 기술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00kV급 HVDC 송전선 현재 세명전기는 해당 500kV급 HVDC 금구류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커질 때마다 세명전기가 다뤄야 하는 전압도 154kV에서 345kV, 다시 765kV로 높아졌고 이제는 500kV HVDC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전력망이 커질수록 전선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선을 붙잡고 절연하고 진동을 제어하는 부품도 새로운 규격으로 바뀌어야 하죠. 예를 들어 송전선 여러 가닥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스페이서 댐퍼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긴 송전선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 너무 가까워지거나 진동으로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페이서 댐퍼는 복수의 송전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주면서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런 부품은 초고압 변압기와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전력망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압기가 아무리 좋아도 송전선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다면 전기를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면 대형 장비에서 시작된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부품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명전기의 최근 실적에도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2026년 1분기 매출은 약 95억 6천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송배전과 전철 선로용 금구류가 약 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99.1%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구류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를 했고 회사가 산정한 가동률도 약 91% 수준이었습니다. 세명전기의 규모는 대한전선과 비교하면 작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분기 매출은 1조 원을 넘지만 세명전기의 매출은 수십억 원 규모이죠. 반대로 작은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실적에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HVDC처럼 새로운 규격의 전력망이 확대되면 과거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격에 맞춘 새로운 금구류가 필요합니다. 세명전기는 이미 154kV에서 345kV, 765kV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품을 개발해왔고 이제 500kV HVDC 제품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500kV HVDC 금구류가 특정 프로젝트 공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HVDC 송전망이 건설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발전 지역과 대규모 소비 지역을 연결해야 하는 전력망 투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 발전 지역에서 소비 지역까지 새로운 송전 설비를 연결해야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그 지역으로 전력을 가져오기 위한 설비도 늘어나야 합니다. 전력망이 길어지면 전선이 늘어나고 전선이 늘어나면 그것을 연결하고 붙잡는 부품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를 변압기 관련 산업에서 볼 때 핵심은 단순하죠. 전기를 많이 보내는 시대가 되면 작은 연결 부품도 더 높은 전압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력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아주 작은 부품의 기술 수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비츠로시스입니다. 앞에서 변압기로 전압을 바꾸고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보냈으며 세명전기의 금구류가 송전선을 안정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력망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지금 전기가 어디로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전력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송전망을 통해 소비 지역으로 보내는 흐름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바람이 강해지면 풍력 발전량도 증가합니다. ESS는 전기를 충전했다가 다시 전력망으로 내보내고 EV 충전 시설이 동시에 움직이며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 작업량에 따라 큰 전력 부하가 나타날 수가 있죠. 전기는 이제 한
방향만으로 흐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많은 발전원과 소비시설이 동시에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망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변압기와 케이블만이 아닙니다. 전력망을 보는 눈과 조종하는 신경망도 필요하죠. 비트로시스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비트로시스는 SCADA와 SCADA를 쉽게 설명하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력 설비의 상태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변전소에 있는 차단기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번 현장까지 갈 수는 없죠. 어느 송전선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 전압이 정상인지, 차단기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특정 설비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는지를 중앙 관제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해야 하고 이 역할을 SCADA가 합니다. 전력망이 커질수록 이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죠. 송전선과 변전소가 많아지고 태양광과 풍력, ESS 같은 새로운 전원이 붙으며 데이터 센터와 산업단지처럼 큰 부하를 만드는 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전력망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철과 구리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와 제어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앞의 두 기업과 비트로시스의 역할이 구분이 됩니다. 대한전선이 전기의 길을 만든다면 세명전기는 그 길의 연결부를 만들고 비트로시스는 그 길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업입니다. 비트로시스의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은 약 15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약 91억 9천만 원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력 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된 인프라 사업 매출은 약 37억 6천만 원이었고 전기 개장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공사 사업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비트로시스의 사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한 제어반 제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기와 개장의 설계, 자동 제어반 제작, 현장 시공과 시운전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즉 장비 하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와 변전소, 산업시설의 실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엔지니어링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AI 학습이 시작이 되면 수많은 GPU가 동시에 높은 부하로 들어갈 수 있고 작업이 끝나면 전력 사용량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SS와 연계해서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도 확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전력망 안의 부하가 복잡해질수록 실시간 감시와 제어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전력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변압기와 좋은 송전선을 설치하는 일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력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죠. 비트로시스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전력 자동화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수주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에는 전력 자동화뿐 아니라 환경과 전기 개장 공사 등 여러 사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AI와 전력망 확대라는 테마만으로 전체 실적을 설명하기보다는 전력 제어 시스템 매출과 신규 프로젝트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력망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설비가 많아지고 관리할 설비가 늘어날수록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변압기와 케이블을 더 많이 설치할수록 그 모든 장비를 한눈에 보고 제어하는 시스템의 중요성도 커지죠. 비트로시스는 이번 세 기업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기업도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도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는 전력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세 종목을 한 번에 다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먼 거리로 보내기 위해 변압기가 전압을 높입니다.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같은 송전 인프라가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이동시키고 세명전기의 금구류 같은 부품이 송전선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을 하면서 진동과 기계적 하중을 견디게 합니다. 수요 지역에 도착을 하면 또 다른 변압기가 전압을 조정하고 비트로시스와 같은 전력 자동화 시스템이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전력이 흐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제어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력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슈퍼사이클을 변압기 주문 증가 하나로만 보면 산업의 절반밖에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하는 일은 변압기를 몇 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대형 변압기뿐 아니라 전력 케이블의 조달 기간 역시 2021년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케이블은 발주에서 조달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사례가 있고 대형 변압기는 최대 4년까지 필요합니다. 특정 DC 케이블의 경우 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전력망 투자의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전력을 빨리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를 짓는 것과 동시에 송전망을 준비해야 하고 변압기와 케이블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변전 설비와 제어 시스템도 함께 설계를
해놔야 하죠. 그래서 빅테크가 AI에 투자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GPU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 기업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GPU가 연상 능력을 만든다면 전력망은 그 GPU가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AI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도 새로운 송전망이 필요하고 바람이 좋은 바다에서 해상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를 육지까지 가져올 해적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원전이 늘어나도 발전소에 대규모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변전소와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EV 충전 시설이 확대가 되고 ESS가 전력망 곳곳에 붙으면 배전망도 더 복잡해지죠. 즉 발전소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만드는 지점과 사용하는 지점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고 이 수많은 점을 서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점이 늘어나면 선도 당연히 늘어나고 선이 늘어나면 변압기와 케이블, 금구류와 차단기, 전력 제어 시스템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력 인프라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발전량 하나가 아니라 연결점의 증가입니다. 대한전선, 세명전기, 비츠로시스를 보는 방법은 대한전선에서는 수주 잔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상반기 말 수주 잔고가 4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초고압과 HVDC, 해저 케이블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 데이터 센터 전력망 프로젝트가 반복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죠. 세명전기에서는 500kV HVDC 금구류가 중요합니다. 개발했다는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HVDC 송전망에서 실제 공급이 반복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금구류 매출 비중이 이미 매우 높은 만큼 HVDC와 용량 증대, 송전선용 제품이 늘어난다면 제품 믹스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시스에서는 전력 자동화 사업이 전체 성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 제어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설계부터 제어반 제작과 시운전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면 단순 장비 공급보다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기업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전선은 대규모 송전 투자에 민감하고 세명전기는 송전선의 전압과 기술 규격이 높아질수록 기회가 커집니다. 비츠로시스는 전력망이 복잡해지고 자동화될수록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흐름으로 연결하면 세 기업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기를 더 먼 곳으로,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물론 세계는 더 많은 발전 설비도 필요로 합니다. AI와 EV,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화로 전력 수요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하나 더 지었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죠. 그 전기를 어떻게 필요한 곳까지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변압기가 높이고 초고압 케이블이 그 전기를 먼 곳으로 보냅니다. 금구류가 거대한 송전선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수요 지역에서는 다시 변압기가 필요한 전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전력 제어 시스템이 이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죠.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한 뒤에야 데이터 센터의 GPU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화면에서 보는 답변 하나 뒤에는 생각보다 긴 물리적인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빨리 발전을 해도 이 과정은 건널뛸 수가 없죠. 반도체는 몇 나노미터의 세계까지 내려갔지만 그 반도체를 움직이는 전력은 여전히 수백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지나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배포할 수 있지만 변압기와 송전망은 수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시간 차이가 지금 전력 인프라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전기를 이동시킬 초고압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는 그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부를 만들고 있죠. 비츠로시스는 그 길 위에서 전기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변압기는 계속 전압을 바꾸죠. 그래서 앞으로 변압기 관련주를 볼 때 변압기 수주 잔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송전선이 어디에 새로 깔리고 있는지, HVDC 프로젝트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 그 전력망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발전소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전기를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더 큰 전력망이죠.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뉴스 뒤에서 변압기를 보고, 변압기 뒤에서 케이블을 보고, 케이블 뒤에서 금구류와 전력 자동화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의 기회는 언제나 가장 먼저 주목받는 제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면 그 뒤에서 송전망이 움직입니다. 송전망이 움직이면 케이블과 부품이 움직이고, 그리고 전력망이 커질수록 그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할 제어
제어 기술까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변압기 한 제품의 호황이 아니라 AI와 전기화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세계의 전력망이 더 크고 더 똑똑한 구조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대한전선과 세명전기, 비츠로시스가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데요. 요즘 영상에서 종목을 알려줄 듯하다 마지막에 알려주지 않아서 너무 화났는데, 저는 모든 종목을 다 알려줘서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게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끔씩 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저만의 관심 종목 같은 게 있으면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고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는 모든 종목 무료로 다 알려드리는 건 변함이 없고요. 정말 가끔씩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신청 구글 폼 열어놓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고 싶다거나 대장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만 자유의지 안에서 신청하실 수 있게 하겠고요. 구글 폼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방법으로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니까요. 제 영상 좋아요와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 같은 투자의 전설들처럼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투자의 전설들은 도대체 나와 뭐가 다른 걸까? 우리는 모르고 그들만 아는 숨겨진 그 비법이 뭘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이름이죠. 아마 블랙록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남자인 거죠. 전설들 중에 전설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갈 텐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등 수많은 전설적인 기업들의 최대 주주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죠.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굴리고 있는 돈의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20배가 넘는 1경 3천조가 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시작한 2000년 초반부터 레리 핑크의 모든 인터뷰들과 책을 읽어보고 그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흐름을 읽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 방식인 거죠. 혹시 속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속어법 방식과 매우 비슷한데요. 속어법이란 A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A의 옳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들인 B 그리고 C의 거짓을 증명함으로써 A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러한 논리적 접근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죠. 즉,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한 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레리 핑크의 말에 따르면 한 종목이 최소 97.45%의 확률이 되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10단계의 검증을 거치는데요. 레리 핑크는 이를 투자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제가 이 레리 핑크의 10단계 속어법에 대해서 따로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겠고요. 오늘은 더 중요한 대박 소식이 있어서 그걸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뉴스를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레리 핑크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만나 한국 AI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직접 얼굴을 비추면서까지 관심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 주식시장은 레리 핑크가 직접 한국을 향해 움직였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의 AI 시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AI 시장 중에서도 피지컬 AI 시장에 대해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까지 했는데요. 최근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번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지금은 가격 조정까지 다 받아치고 횡보하는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타이밍 싸움인데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잘 먹혀드는 차트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리 핑크는 이 기업을 선택했냐를 알아볼 텐데요. 앞서 블랙록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대박 기업이 삼성이 로봇 왕국의 1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최신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원래는 글로벌 1위 기업의 독점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계약이 끝나면서 삼성이 바로 독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현재 삼성의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뇌인 반도체는 삼성이 최고로 세계에서 잘 만들고 로봇의 몸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잘 만들 수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해서 똑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죠. 컴퓨터에 윈도우가 없으면 그냥 깡통인 것처럼요. 이걸 지금부터 만들자니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라이벌 경쟁사들에게 주인공 자리를 뺏길 판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로봇용 윈도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를 비밀리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로봇의 통합 운영 체제인 엑손이라는 독점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AI 반도체가 내린 고차원적인 명령을 엑손이 실시간으로 로봇의 팔다리까지 오차없이 전달하는 그야말로 척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엑손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실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는 컴퓨터라는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PU,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와 워드, 유튜브,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피지컬 AI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봇에는 크게 카메라와 모터, AI 두뇌와 같은 다양한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엑손이 없다면 로봇의 눈은 그냥 보기만 하고 팔은 반복 운동만 하고 AI는 생각만 하는 거죠. 전기만 잡아먹는 그야말로 고철인 셈이죠. 이때 엑손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엑손은 로봇의 통합 운영 체제의 역할을 해서 로봇 전체의 관제탑이 됩니다. 로봇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엑손이 정리를 하고 AI에게 넘겨주면 AI가 판단을 내려 엑손에게 다시 전달을 하고 모터에 이렇게 움직여라고 지시 전달을 하는 거죠. 즉 로봇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처럼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환경 속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결국 삼성의 두뇌와 이 기업의 신경망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완전 자율 로봇, 즉 한국형 피지컬 AI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는 정부에서 선택한 이 기업과 독점 사업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이 올해부터 정부의 피지컬 AI 사업에 독점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책 수혜라는 날개까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의 대부인 이 레리 핑크가 선택한 한국의 이 기업이 어디냐? 그걸 말하기 전에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든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실전으로 주식을 배워오면서 돈도 정말 많이 날려봤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손실 없이 행복하게 투자 라이프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렵사리 가져온 이 종목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만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 중 제가 준비한 이 숨겨진 대장주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952-4071번요. 010-3952-4071입니다. 여기로 대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장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빠르게 내일 장부터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종목 정보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 이름만 탁 던져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 종목명 받아보시고 무조건 이 종목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추가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왜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했는지도 분명하게 아시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실전 전략이기 때문에 010-3952-4071번 010-3952-4071입니다. 여기로 대장이라고 두 글자 대장 문자 보내주시면 대장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 종목 정보 보내드리겠고요. 5초만 투자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